나중에 다 상속받을 거니까 일단 당신 적금 깨서 우리 엄마 병원비 좀 대라. 친정엄마 수술비엔 돈 아깝다며 펄펄 뛰더니 빚더미 깡통 집을 유산으로 속여 제 돈과 간병을 착취하려 하더군요. 돈으로 나를 기만한 남편의 추악한 민낯을 낱낱이 까발리고 처절하게 무릎 꿇린 제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오늘도 여러분 행복을 기원드리겠습니다. 친정엄마의 허리가 급격히 무너져 내린 건 작년 봄이었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주사와 물리치료로 버틴 지 몇 년째였죠. 처음엔 오래 걸으면 다리가 좀 당긴다 하셨어요. 명절에 전 부칠 때 허리를 두드리는 정도였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10분을 채 꼿꼿하게 서 계시지를 못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주물러 주시고 파스를 붙여드려도 소용없었습니다. 좁아진 척추관이 신경을 누르는 통증은 갈수록 깊어져만 갔습니다. 하루는 엄마를 모시고 반찬거리를 사러 마트에 갔을 때였습니다. 평소처럼 제가 앞장서서 빈 카트를 끌려는데 엄마가 손잡이를 꽉 쥐시는 거예요. 엄마, 내가 밀게. 허리도 아프면서 왜 고집을 부려. 제가 핀잔을 주듯 말하자 엄마가 땀방울 맺힌 이마를 닦으며 멋쩍게 웃으셨죠. 아니야. 이거라도 짚어야 걸을만 해서 그래. 내가 밀 테니까 넌 가서 물건이나 골라 담아라.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평생을 꼿꼿하고 부지런하게 살아오신 우리 엄마였거든요. 이제는 쇳덩이 카트에 온몸을 의지하지 않으면 걷는 것조차 버거운 상태가 된 겁니다. 얼굴을 찡그리시는 모습을 보니 더는 지체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그날 장보기를 서둘러 마치고 가장 큰 대학 병원부터 예약했답니다.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는 과정은 정말 험난했습니다. 외동딸인 제가 연차를 내가며 모시고 다니며 진료를 받아야 했죠. 대기실에서 한참을 기다리다 들어간 진료실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굳은 얼굴로 모니터를 가리키며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님, 더 미루시면 안 됩니다. 척추관이 꽉 막혀서 신경이 너무 많이 눌려 있어요. 이제는 수술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진통제로 버티다가는 나중엔 다리에 마비가 올 수 있어요. 걷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그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듣고 엄마는 덜컥 겁을 내며 제 팔을 꽉 잡으셨죠. 선생님, 수술은 무슨 수술이에요? 내 나이가 75인데 뼈 깎아내고 철심 박다가 아예 못 일어나면 어쩌려고요. 전 그냥 주사나 더 맞을랍니다. 무서워서 수술은 못해요. 엄마는 수술이 무섭다며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허리 수술을 하면 생사람 잡는 줄 아셨던 거죠. 그때 의사 선생님이 빙그레 웃으며 엄마를 안심시켰습니다. 어머님, 요즘은 예전처럼 무섭게 수술하지 않습니다. 이번 수술은 좁아진 신경기를 넓혀주는 겁니다. 두꺼워진 인대나 자란 뼈가 신경을 누르고 있어서 그 부분을 정리해서 신경 지나갈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양방향 내시경으로 진행하면 절개도 크지 않은 편이고 필요한 부위만 보면서 조심해서 수술할 수 있습니다. 회복도 비교적 빠른 편이라 수술 다음 날부터는 보행기 잡고 걷기 연습을 시작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너무 겁부터 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친절한 설명에 엄마 표정이 풀렸지만 여전히 망설이셨습니다. 딸인 저는 단번에 알았죠. 사실 엄마가 진짜 겁내는 건 병원비라는 걸요. 평생 교직에 계셨던 아버지가 연금을 받으시긴 합니다. 하지만 큰 병원비가 한 번에 훅 나가는 건 늙은 부모에게 엄청난 부담일 수밖에 없었죠. 제가 조심스럽게 의사 선생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럼 입원 기간이나 비용은 대략 어느 정도 예상해야 할까요?
한 3일이나 4일 정도 입원하시면 되고요. 검사비랑 수술비 다 합쳐서 대략 35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350만 원은 결코 가벼운 돈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엄마가 다시 편하게 걸을 수만 있다면 제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었죠. 엄마 들었지? 큰 수술 아니래. 돈 걱정은 제발 10원도 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 거야. 선생님 말씀대로 당장 입원 날짜 잡자. 제가 거친 엄마 손을 꽉 쥐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결국 그날 수술 날짜를 모두 받아왔습니다. 진짜 문제는 그날 저녁 저희 집 거실에서 터졌습니다. 퇴근하고 소파에 누워 스마트폰을 보는 남편에게 수술 소식을 전했죠. 여보, 엄마 허리 수술 날짜 잡았어. 상태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안 좋으시네. 남편은 화면에 고정한 시선을 떼지도 않고 심드렁하게 대답하더라고요. 수술? 기어코 그걸 한대? 노인네들 다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픈 건데 적당히 약 먹고 버티면 되는 거 아니야? 그 무심한 말투에 순간 울컥했지만 차분하게 이성을 유지했습니다. 아니, 약으로 될 상태가 아니래. 신경이 다 눌려서 수술 안 하면 아예 못 걸으신다잖아. 당장 다음 달 초에 입원하시기로 했어. 한시가 급한 상황이야. 그제야 남편이 몸을 벌떡 일으키더니 미간을 잔뜩 찌푸렸습니다. 그래서 수술비랑 병원비가 얼만데? 대략 350만 원 정도 나올 거라더라. 그래도 내시경이라 회복은 빠르대. 뭐, 350만? 또 당신이 그걸 덥석 내겠다고 큰 소리치고 온 건 아니지? 여보, 큰 소리가 아니라 내 엄마잖아. 우리 장모님 수술하시는데 우리가 당연히 십시일반 보태야지. 외동딸인 내가 빤히 모른 척해? 제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남편이 목소리를 확 높였습니다. 꼭 수술까지 해야 해? 동네 병원 다니면서 물리치료나 받으시면 되잖아. 그 큰 돈을 뭐하러 쓰냐고. 완전 돈 낭비 아니야?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들은 비수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장모가 아파서 걷지도 못한다는데 걱정은 단 한마디도 없었죠. 자기 지갑에서 생돈 나갈까봐 방어막부터 치는 꼴이었습니다. 동네 병원? 당신은 장모님이 마트 카트 없이는 걷지도 못하시는 거 봤어? 의사가 당장 수술 안 하면 주저앉는다는데 그걸 그냥 보고만 있어? 엄마가 밤마다 다리가 저려서 잠도 못 주무신단 말이야. 제가 기가 막혀서 따져 묻자 남편은 한숨을 푹 내쉬며 언성을 더 높였습니다. 아니, 장인어른 연금도 꼬박꼬박 나오는데 왜 당신이 보태? 처가 병원비까지 우리가 다 끌어안으면 진짜 끝이 없어. 우리도 살아야 할 거 아니야. 내 월급 뻔히 알잖아. 당신 마음대로 350만 원짜리 수술부터 잡고 오면 어쩌자는 건데. 나보고 당장 대출이라도 받으라는 거야? 돈이 어디서 나와? 남편의 그 말에 머릿속이 하얗게 흩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무슨 집안 기둥 뿌리를 뽑아서 친정에 바치겠다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저는 작은 회사 다니며 10년 넘게 맞벌이를 해왔습니다. 저 살자고 제 돈 펑펑 쓴 적 맹세코 한 번도 없었죠. 오히려 남편이 몇 년 전에 동업한다고 나댔다가 빚만 지고 망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 월급으로 생활비 메꾸며 가정을 버틴 건 저였죠. 그런데도 남편은 제 친정일에 돈 들어가는 걸 끔찍이도 싫어하더라고요. 끝이 없다고? 내가 언제 친정에 다달이 생활비 줬어? 아니면 당신한테 빚을 내서 엄마 병원비 대라고 했어? 당신 사업 망해서 휘청거릴 때 내가 내 월급으로 다 메꿨잖아. 그때 내가 불평 한마디 한 적 있어? 내가 벌어서 모아둔 내 적금 깰 거니까 당신은 그 입 다물어. 이럴 때 내 부모한테 쓰려고 뼈 빠지게 돈 버는 거니까.
제가 눈물을 글썽이며 쏘아붙이자 남편은 콧방귀를 뀌며 드러누웠습니다. 그래, 마음대로 해. 어차피 당신이 벌어 당신이 쓴다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하냐. 대신 나중에 나한테 생활비 부족하다는 소리만 하지 마. 나는 분명히 무리라고 경고했으니까 알아서 해. 그 얄미운 등짝을 보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내 엄마가 차가운 수술대에 눕는다는데 남편은 위로 한마디 없었죠. 그저 자기 주머니에서 생돈 안 나간다는 사실에 안도할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은행에 들러 오랫동안 붙던 제 명의의 적금을 깼습니다. 이자가 꽤 붙어 있었지만 그딴 건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원무가 창구에서 그 돈으로 수술비를 일시불로 결제했습니다. 영수증에 사인을 하는데 참 묘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통장 잔고가 줄어든 아쉬움보다는 내가 내 부모를 지킬 수 있다는 안도감이 컸습니다. 다행히 엄마의 수술은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무사히 잘 끝났습니다. 내시경 수술이라 그런지 다음 날부터 보행기를 잡고 조금씩 걸으시더라고요. 회복도 생각보다 빨라서 며칠 뒤 바로 퇴원해 집으로 가셨습니다. 주말에 반찬을 해다 드렸을 때 엄마가 제 손을 쓰다듬으셨죠. 근데 김서방이 싫은 내색은 안 하니 큰돈 들어가게 해서 이 늙은이가 정말 미안하다. 안 그래도 일하느라 바쁜 애한테 집만 대고 정말 염치가 없어. 몹시 미안해 하시는 엄마를 보며 저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엄마는 쓸데없는 소리. 김서방도 얼마나 많이 걱정했는데. 장모님 빨리 쾌차하셔야 한다고 나한테 신신당부하더라. 수술 아주 잘 됐으니까 이제 재활만 잘하면 돼. 알았지? 저는 태연하게 거짓말을 하며 거친 엄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차마 남편이 돈 아깝다며 펄펄 뛰었다는 말을 꺼낼 수는 없었거든요. 엄마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이니까 속으로 입술만 꽉 깨물었습니다. 그때 확실히 알게 되었죠. 우리 엄마가 아픈 일은 이 집에선 늘 구차한 설명이 필요하구나. 내가 죄인처럼 미안해해야 하는 일이구나 하는 뼈아픈 사실을요. 내 부모의 고통은 철저히 외면하고 지갑 얇아지는 것만 두려워하는 남편이었습니다. 그 이기적인 태도에 남편을 향한 정이 뚝 떨어졌죠. 남편에게 처가란 그저 돈 들어가면 안 되는 귀찮은 남의 집일 뿐이었습니다. 불과 몇 달 뒤 충주 시골집 마당에서 시어머니가 넘어지시는 일이 생깁니다. 그 일로 남편의 이중적인 민낯을 뼛속 깊이 확인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답니다. 친정엄마의 수술이 무사히 끝나고 몇 달이 지난 초여름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아침부터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하더라고요. 기어코 남편의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려댔습니다. 주말 아침 단잠을 깨우는 날카로운 벨소리였죠. 남편이 신경질적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아침부터 웬일이야. 사람 피곤하게. 뭐, 엄마가 마당에서 넘어졌다고? 아니, 꼼짝을 못 하신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엄살 아니야? 통화를 끄는 남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여보, 빨리 옷 입어. 당장 충주로 내려가야겠어. 엄마가 마당에 쓰러져서 못 일어난다고 동생한테 전화를 하셨대. 아무래도 뼈가 부러진 것 같아. 빨리 짐 챙겨서 가보자. 저희는 허겁지겁 대충 옷만 주워 입고 충주 큰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 앞에는 도련님이 초조한 얼굴로 서성이고 있었죠. 형, 이제 오면 어떡해. 엄마 안에서 검사받고 계셔. 어떻게 된 거야? 엄마가 마당에서 왜 넘어져? 마당으로 나오시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셨다나 봐. 나한테 겨우 전화를 하셨어. 가보니까 꼼짝도 못하고 신음하고 계시잖아.
구급대원이 고관절 쪽이 부러진 것 같다고 하더라고. 얼마 뒤 응급실 의사가 저희를 조용히 면담실로 불렀습니다. 엑스레이 사진을 띄우며 심각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죠. 보호자분들, 여기 사진 보시면 오른쪽 고관절이 완전히 부러졌습니다. 어르신들은 뼈가 약해서 가볍게 넘어지셔도 크게 부러집니다. 어머님은 연세가 있으셔서 자연 회복도 쉽지 않을 거예요. 당장 내일이라도 뼈를 맞추고 고정하는 수술부터 하셔야 합니다. 방치하면 아예 못 걸으실 수도 있고 합병증이 와서 아주 위험해집니다. 의사 선생님의 단호한 설명에 저와 도련님은 덜컥 겁이 났습니다. 고관절 수술이 노인들에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잘 아니까요. 그런데 남편의 머릿속은 사람 상태보다 당장 들어갈 돈 계산이 먼저였죠. 아, 저희 어머니가 실비보험도 없으신데 큰일이네요. 당장 수술비에 입원비까지 하면 현금이 꽤 필요하겠는데요. 친정엄마 때 제가 수술비를 물어본 건 제가 그 돈을 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묻는 뉘앙스는 어떻게든 그 비용을 피하고 싶어 하는 눈치였죠. 의사가 대략적인 금액을 말해주고 나가자 남편은 바로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아, 너 돈 좀 있냐? 나 지금 벌이 시원찮은 거 알잖아. 수술비는 네가 어떻게 좀 해결해봐. 나는 당장 돈이 없다. 형, 나도 요새 일 없어서 힘들어. 내가 그 큰 돈이 어디 있어. 도련님은 이번 수속도 밟기 전에 돈 이야기부터 나오자 매몰차게 발을 뺐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남편이 갑자기 저를 획 돌아보며 다급하게 말했죠. 여보, 당신 이번 달에 만기되는 적금 하나 있지 않아? 실비도 없는데 당장 수술비 낼 현금이 있어야지. 일단 당신 적금 해지해서 급한 대로 좀 쓰자. 내가 나중에 채워줄게. 그 순간 저는 망치로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불과 몇 달 전 내 엄마 수술비에는 돈 아깝다며 펄펄 뛰던 사람이었죠. 자기는 돈 100원도 보탤 생각 없으면서 제 적금을 당당하게 내놓으라는 겁니다.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어머니 수술하시는데 왜 내 적금부터 찾아? 우리 엄마 수술할 때는 돈 아깝다고 노발대발하더니 당신 어머니는 달라. 내 적금은 당신이 함부로 건드릴 돈 아니야. 돈 필요하면 대출을 받아. 제가 싸늘하게 선을 긋자 남편은 도련님 눈치를 슬쩍 살폈습니다. 그리고 저를 구석으로 끌고 가더니 목소리를 낮추며 얕은 미끼를 던졌죠. 아, 여보, 진짜 이럴 거야? 남도 아니고 우리 엄마잖아. 나중에 충주집이랑 저 받다 우리가 상속받을 거잖아. 당신도 알지? 어머니 돌아가시면 그 재산 다 우리 차지가 될 텐데 수술비 좀 먼저 쓰면 어때? 이번에 당신이 앞장서서 모시면 어머니 마음도 우리 쪽으로 오지. 저 녀석은 어차피 돈도 없어서 어머니도 나만 믿고 계셔. 나중에 집 팔면 다 돌아올 테니까 일단 당신 적금부터 깨자. 응? 기가 막혔습니다. 사람 목숨이 오가는 병원 응급실 앞 복도였거든요. 어머니가 고통 속에 누워 계신 와중에도 남편은 제 주머니 털 궁리만 했습니다. 상속 운운하며 머리를 굴리는 그 모습에 헛웃음만 나왔죠. 수속을 마치고 병실로 올라가 보니 어머니는 진통제를 맞고 누워 계셨습니다. 평소 꼬장꼬장 하시던 기력은 온데간데 없고 겁에 질려 눈물을 흘리셨죠. 어머니, 좀 어떠세요? 진통제 들어갔으니 좀 나으실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내일 수술하면 괜찮아지실 거라고 하셨어요. 제가 가까이 다가가 조심스럽게 손을 잡자 어머니가 제 팔을 부여잡았습니다. 며느라가, 나 이제 무서워서 저놈의 충주집에 혼자서는 못 산다. 마당에 쓰러져서 꼼짝도 못 하는데
진짜 이대로 죽는구나 싶었어. 나 태어나면 큰애 집으로 가서 지내야겠다. 혼자서는 절대 못 살아.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고관절 수술은 뼈가 붙고 걸을 때까지 엄청난 시간과 보살핌이 필요하거든요. 남편도 저도 매일 출근하는데 집에 혼자 누워 계실 어머니를 어떻게 모실까요? 눈앞이 캄캄해져서 꾹 참고 조심스럽게 요양병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희 집은 엘리베이터도 없는 낡은 빌라 3층이잖아요. 수술하시고 계단 오르내리기도 힘드실 텐데 화장실은 어떻게 가시려고요? 저희 부부 다 출근하고 낮에 혼자 계시면 어머니 모실 분이 없어요. 이제 막 취직한 손녀딸도 아침 일찍 출근하느라 바쁘고요. 차라리 요양병원으로 가셔서 전문가한테 치료받으시는 게 낫지 않으실까요? 그 말을 듣자마자 어머니의 젖어있던 눈초리가 순간 매섭게 변했습니다. 뭐, 요양병원? 멀쩡한 자식 놔두고 늙은 시어미를 고려장 하겠다는 거냐? 번듯하게 살아있는 큰아들이 있는데 왜 남의 손에 내 몸을 맡겨? 화장실 가는 거고 씻는 거고 네가 내 옆에 꼭 붙어서 있어줘야지. 며느리가 시어미 병수 발드는 게 당연한 거지 웬 말대꾸야. 나 안 간다. 어머니는 아직 수술실에 들어가지도 않으셨고 퇴원하려면 한참 남았습니다. 그런데도 벌써부터 제 돈과 시간을 너무도 자연스럽게 본인 것으로 묶어버리셨죠. 마치 당신이 다치신 게 제 책임이라도 되는 것처럼 뻔뻔한 요구였습니다. 병실 구석에 서 있던 남편도 슬그머니 다가와 시어머니 편을 들고 나섰습니다. 그래, 여보. 어머니 수술 앞두고 마음 약해지셨는데 요양병원이 뭐야? 당분간은 당신이 회사 휴직을 하든 연차를 쓰든 해서 어머니 좀 챙겨. 집안에 환자가 생겼는데 며느리인 당신이 모시는 게 당연한 도리지. 통원 재활도 당신이 같이 다니고 밤에 화장실도 당신이 부축해드려. 아내의 직장 생활이나 피로는 아예 안중에도 없는 일방적인 통보였습니다. 장모님 수술 때는 천덕꾸러기 취급을 하더니 자기 어머니는 제 인생을 갈아 넣으랍니다. 그 순간 병실의 싸늘한 공기가 제 목을 옥죄어 오는 것 같았습니다. 남자들은 밖에서 돈 번다는 핑계로 빠지고 늙은 부모 돌보는 건 오롯이 제 몫이 되었습니다. 그 숨막히고 불공평한 가족이라는 감옥에 제가 완전히 갇혀버린 기분이었죠. 수술실로 내려가기 전까지 어머니는 침대 시트 위에서 제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손길은 제게 의지하는 나약한 노인의 손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제 시간과 돈을 착취하기 위해 발목에 채워진 차갑고 무거운 족쇄 같았답니다. 어머니의 고관절 수술 자체는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무사히 잘 끝났습니다. 하지만 연세가 80이시다 보니 뼈가 붓고 회복하는 속도가 너무 더뎠어요. 결국 병원에서 3주 가까이 입원하며 휠체어와 보행기로 재활 치료부터 받아야 했죠. 진짜 고생은 3주 뒤 퇴원해서 시어머니를 저희 집으로 모셔온 날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아직 뼈가 완전히 아물지 않아 충주 시골집으로 혼자 가실 수는 없는 상태였거든요. 저희 집은 엘리베이터가 없는 낡은 빌라 3층입니다. 퇴원하는 날 그 계단을 오르는 것부터가 그야말로 진을 빼는 전쟁이었습니다. 수술한 지 3주가 지났어도 보행기 없이 혼자 계단을 오르시는 건 아예 불가능했어요. 결국 남편이 땀을 뻘뻘 흘리며 어머니를 등에 업고 좁은 계단을 올랐습니다. 아이고, 내 뼈 다 어긋난다. 아, 수술한 데는 건드리지 마라. 시어머니는 남편 등에 엎여서도 앓는 소리를 내며 남편 어깨를 꽉 쥐셨습니다. 저는 뒤에서 혹시나 두 사람이 넘어질까봐
어머니의 등과 허리를 조심스레 받쳐모셨죠. 어머니, 조금만 참으세요. 거의 다 올라왔으니까 꽉 잡고 계세요. 그런데 땀범벅이 돼서 어머니를 업고 가던 남편이 갑자기 제게 신경질을 냈습니다. 아, 여보, 당신이 뒤에서 제대로 안 밀어주니까 내가 자꾸 뒤로 쏠리잖아. 계단에서는 당신이 뒤에서 허리를 딱 잡고 위로 밀어줘야 할 거 아니야. 나도 힘주고 받치고 있는데 어머니 다치실까봐 세게 못 밀어서 그래. 당신이 바짝 붙어서 엉덩이 위쪽을 힘껏 밀어 올려줘야 나도 힘을 덜 받지. 우여곡절 끝에 거실에 깔아둔 두툼한 매트리스에 어머니를 눕혀드리고 났습니다. 저도 남편도 온몸이 땀에 젖어 파김치가 되어버렸죠. 저는 남은 연차를 영혼까지 끌어모아 당분간 집에서 어머니 간병을 맡기로 했습니다. 수술 부위가 아물고 있다지만 아직 보행기 없이는 화장실조차 가기 힘드셨거든요. 처음 며칠 동안 시어머니는 제 눈치를 살피며 몹시 미안해하셨습니다. 애미야, 내가 늙어서 조심성이 없다 보니 너한테 몹쓸 짓을 해서 어쩌냐. 너도 회사 다니느라 바쁘고 피곤할 텐데 내 수발까지 들게 하고 참 미안하다. 어머니, 약 챙겨왔어요. 제가 부축해 드릴 테니 상체 좀 천천히 일으켜 보세요. 수술하시고 거동 불편하신 건 당연한 거니까 너무 제 눈치 보지 마시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수술한 노인을 모시는 게 사람 도리라는 마음으로 묵묵히 버텼습니다. 하지만 가장 힘든 건 역시 한밤중에 수시로 벌어지는 화장실 수발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소변이 마려울 때마다 기력 없는 목소리로 저를 찾으셨죠. 애미야, 나 화장실 좀 가야겠다. 혼자 걷기 힘드니 와서 보행기 좀 잡아다오. 네 어머니 지금 가요. 넘어지시면 큰일 나니까 부르시고 잠깐만 기다리세요. 새벽 2시든 3시든 어머니 부르는 소리가 들리면 저는 눈을 비비며 일어나야 했습니다. 출근해야 하는 딸아이 깰까봐 조심조심 까치발을 들고 거실로 나갔죠. 옆에서 자던 남편은 코를 골며 세상 모르고 자거나 뒤척이며 짜증만 냈거든요. 아, 진짜 피곤해 죽겠네. 여보, 빨리 나가서 어머니 화장실 좀 모셔. 당신은 엄마 목소리 안 들려? 당신이 빨리 부축해드려야 나도 다시 자지. 아니, 어머님은 당신 어머니인데 왜 밤마다 나 혼자 일어나서 모셔야 해? 당신도 가끔 먼저 일어나서 어머니 보행기 잡는 것 좀 거들어주면 안 돼? 제가 피곤해 지쳐 따지면 남편은 이불을 푹 뒤집었으며 짜증스럽게 대꾸했습니다. 야, 나는 밖에서 종일 시달리고 내일 아침에도 일찍 회사 나가서 돈 벌어야 해. 너는 지금 연차 내고 집에서 쉬고 있으면서 밤에 잠깐 일어나는 게 그렇게 억울해? 집에서 쉬는 게 아니라 거동 불편한 환자 간병을 하는 건데 남편은 그걸 논다고 표현했습니다. 서러움이 밀려왔지만 당장 급하신 시어머니를 모시느라 더 따질 기력조차 없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미안해하시던 시어머니의 태도도 점차 당연하다는 듯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주방에서 불을 켜놓고 사골을 끓이느라 거실 소리를 못 들었을 때였죠. 애미야, 목이 타는데 주방에서 대체 언제 나오니? 나 물 한 모금만 다오. 기운 빠진 투정 섞인 목소리에 놀라 주방에서 헐레벌떡 물을 떠서 나갔습니다. 어머니, 가스레인지에 뭘 올려놔서 부르시는 소리 잘 못 들었어요. 여기 물 드세요. 그래, 늙은이가 목말라 죽기 전에야 겨우 물 한 모금 얻어먹는구나. 처음엔 민폐라며 고마워하시던 시어머니는 점점 제 며느리 노릇을 섭섭해하셨습니다. 밥 챙기고 약 시간 맞추고 병원 외래 날짜 예약하는 건 너무 완벽한 제 몫이 되었죠.
도련님은 어쩌다 주말에 한 번 과일이나 사들고 덜렁 찾아와서는 말로만 생색을 냈습니다. 형수님, 우리 엄마 씻겨드리고 모시느라 진짜 고생이 많으시죠. 아무래도 아들인 저보다 꼼꼼한 형수님이 어머님은 훨씬 더 편하실 거예요. 저는 사내 자식이라 무뚝뚝하고 화장실 수발도 못해서 엄마가 부끄러워 하시거든요. 역시 우리 형수님이 최고예요. 앞으로도 우리 엄마 잘 좀 부탁드릴게요. 도련님은 어머니 주머니에 용돈 몇 푼 찔러주고는 밥 한 끼 얻어먹고 얄밉게 쏙 빠져나갔습니다. 제가 뒤치다꺼리하는 걸 뻔히 보면서도 본인은 아들이라는 핑계로 아주 쉽게 면죄부를 얻었죠. 어느 날은 며칠 만에 일찍 퇴근한 남편이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화장실을 가시려고 무리해서 보행기를 짚으려다 헛디뎌 중심을 잃으실 뻔했죠. 아이고, 애미야, 나 좀 잡아라. 거실에서 비명이 들려 저는 주방에서 물 묻은 손을 닦지도 못하고 미친 듯이 뛰어갔습니다. 다행히 넘어지진 않으시고 보행기를 꽉 붙잡은 채 부들부들 떨고 계셨죠. 넘어져서 고관절이 또 부러지면 정말 큰일이니까요. 어머니, 큰일 날 뻔하셨잖아요. 제가 모실 테니까 부르시지 왜 혼자 일어나셨어요. 놀라서 가슴을 쓸어내리며 돌아보는데 바로 옆 소파에 앉은 남편은 꿈쩍도 안 하더라고요. 여보, 당신은 바로 옆에 있으면서 어머니 휘청거리시는 거 안 잡아드리고 뭐 했어? 제가 기가 막혀서 소리치자 남편은 리모컨을 만지작거리며 아주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네가 주방에서 소리 듣고 바로 뛰어올 줄 알았지. 안 넘어지셨으면 된 거 아니야? 그리고 엄마도 뻣뻣한 내 손잡는 것보다 네가 부드럽게 부축해주는 걸 훨씬 편해하시잖아. 그 어이없는 변명을 듣던 시어머니도 남편 말을 거들고 나서셨습니다. 그래, 애미야. 옛 남자라 힘만 쓸 줄 알지 영 투박해서 내가 영 불안하다. 네가 와서 부드럽게 잡아줘야 내 마음이 편하고 수술한데도 덜 아프지. 우리 큰아들은 밖에서 돈 버느라 피곤한데 집에서 병수발까지 들게 해서 쓰겠냐. 네가 어련히 알아서 내 옆에 딱 붙어 있어야지. 넌 왜 자꾸 주방에서 안 나오니? 어머니, 저도 가족이에요. 저도 종일 어머니 수발 드느라 뼈마디가 다 쑤셔요. 그 순간 저는 망연자실해서 거실 한가운데 우두커니 서 있고 말았습니다. 제가 보여준 선의와 며느리로서의 헌신이 이 집에서는 지독한 독이 되어 돌아왔거든요. 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피곤한 건 가슴 아프면서 며느리가 골병 드는 건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남편은 효자 노릇은 입으로만 하고 육체적인 고생과 간병은 철저하게 제게 떠넘겼죠. 이 집안에서 저는 동등한 가족이 아니라 24시간 대기해야 하는 무료 간병인에 불과했습니다. 여보, 나 다음 주면 남은 연차 다 끝나. 나도 이제 회사 다시 출근해야 해. 낮에 어머니 혼자 계시면 위험하니까 노인주간 보호센터라도 좀 알아보자. 아니면 도련님 보고 당분간 낮에 와서 어머니 밥이라도 좀 챙겨드리라고 해. 제가 현실적인 대안을 꺼내자 남편과 시어머니의 표정이 동시에 무섭게 굳어졌습니다. 뭐, 주간 보호센터? 거긴 치매 노인들이나 가는 데지 멀쩡한 내가 거길 왜 가? 너는 늙은 시어미를 어떻게 그런 남의 손에 맡길 몹쓸 생각을 다 하냐? 어머니가 서운하다며 언성을 높이시자 남편도 미간을 찌푸리며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당신 진짜 너무 이기적이다. 엄마가 저렇게 싫어하시는데 굳이 그래야 해? 네가 회사에 말해서 한두 달만 무급휴직 내면 다 편해질 일을 왜 이렇게 시끄럽게 만들어? 당분간은 당신이 무조건 어머니 곁에 있어야지.
통원 재활도 당신이 모시고 다녀. 이 사람들에게 제 직장과 제 삶은 아무런 가치도 없는 쓰레기 같은 것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제 직장을 포기하고 희생하라는 두 사람을 보며 저는 걷잡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죠. 남자들은 돈 번다는 핑계로 빠지고 늙은 부모 돌보는 건 여자인 제 몫이라는 공기가 숨이 막혔습니다. 이 불합리한 독박 간병의 굴레에서 스스로 걸어나가지 않으면 제 인생은 끝이겠더군요. 도망칠 구멍조차 없이 서서히 목을 조여오는 이 이기적인 집안의 민낯에 치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남편이 등 뒤에 숨기고 있는 더 추악한 진실은 몰랐답니다. 결국 저는 회사에 사정을 말하고 한 달 무급휴직을 냈습니다. 매일 출근 전쟁을 치르던 제 아침은 시어머니 약 챙기기로 바뀌었죠. 수술한 지 한 달이 다 되어가지만 뼈는 생각보다 더디게 붙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큰 병원으로 통원 재활을 다녀야 했어요. 그 과정은 퇴원하는 날 계단을 오르던 것 못지않게 고통스러웠습니다. 재활 가는 날 아침이면 온 집안이 비상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애미야, 나 옷 갈아입게 이리 와서 바지 좀 올려다오. 네. 어머니, 잠깐만요. 이것만 챙기고 바로 갈게요. 외출복으로 갈아입혀드리고 휠체어까지 챙기려면 제 몸이 2개라도 모자랐죠. 정작 남편은 식탁에 앉아 여유롭게 넥타이를 매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어머니 병원 가는 날인 거 알지? 당신이 출근길에 병원까지만 좀 태워다 주고 가면 안 될까? 휠체어 트렁크에 싣고 어머니 모시는 거 나 혼자는 너무 버거워. 제가 땀을 닦으며 조심스럽게 부탁하자 남편은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아, 나는 오늘 아침에 결제받을 서류 있어서 일찍 회사 나가야 하잖아. 당신 지금 휴직하고 쉬는데 당분간은 당신이 어머니 곁에 있어야지. 택시 기사님한테 돈 좀 쥐어주고 휠체어 실어달라고 하면 다 해주셔. 통원 재활도 당신이 꼼꼼하게 의사 말 듣고 같이 다녀. 난 바빠서 안 돼. 남편은 지갑에서 10,000원짜리 2장 꺼내 식탁에 던지고는 나가버렸습니다. 현관문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서러움에 입술을 꽉 깨물었죠. 힘든 몸을 이끌고 휠체어를 끌며 택시를 잡는 건 오롯이 제 몫이었습니다. 물리치료실 앞에서 1~2시간씩 기다리는 동안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내 엄마 수술했을 때는 병원 근처에도 안 가려던 남편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시어머니는 제 고충을 알면서도 아들 편만 들기 바쁘셨습니다. 애미야, 아범한테 바쁜 아침에 병원 태워다 달라고 눈치 주지 마라. 밖에서 돈 버는 가장이 신경 쓰이게 꼬치꼬치 그런 부탁을 왜 하니? 너는 집에서 놀면서 그깟 택시 하나 잡는 게 그렇게 억울해? 어머니, 저 노는 거 아니에요. 제 직장 쉬고 어머니 간병하는 거잖아요. 제가 억울해서 한마디 대꾸하면 시어머니는 곧바로 우는 소리를 하셨습니다. 아이고, 며느리한테 병수발 좀 맡겼다고 아주 유세를 떠는구나. 나는 아들 손은 아무래도 투박하고 뻣뻣해서 닿기만 해도 불편하다. 네가 와서 휠체어 밀어주고 부축해야 내가 넘어질까봐 덜 불안하지. 그러니까 잔말 말고 네가 꼼꼼하게 내 옆에 붙어서 모셔라. 시어머니의 그 말은 고마움이 아니라 제 희생을 강요하는 주문이었습니다. 아들은 귀하고 밖에서 큰일하는 사람이니 흠집 내지 말라는 뜻이었죠. 며느리인 저는 집안에 묶여서 굳은 일이나 감당해야 하는 사람 취급이었습니다. 어머니 목욕을 시켜드리는 날은 온몸이 땀과 물로 범벅이 되어 쓰러질 지경이었습니다. 욕실 바닥에 미끄러질까봐 제 발로 굳게 버티며 어머니를 씻겼습니다. 애미야, 등 좀 시원하게 팍팍 밀어봐라.
손아귀에 그렇게 힘이 없어서야. 어머니, 세게 밀면 몸이 흔들려서 다치실까봐 조심하는 거예요. 아유, 네가 겁이 많아서 영 개운치가 않다. 내일은 큰애 보고 밀라 해야겠다. 하지만 다음날 남편은 핑계를 대며 욕실 근처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여보, 엄마 씻는 걸 다 큰 아들이 어떻게 도와드려. 민망하게. 같은 여자끼리 당신이 씻겨드리는 게 엄마도 마음 편하고 좋지. 어머니도 쑥스럽다며 결국 저를 찾으셨고 남편의 방관에 힘을 실어주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간병의 무게는 너무 자연스럽게 제 어깨 위로만 쌓여갔죠. 주말에 도련님이 찾아왔을 때도 상황은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과일 바구니 하나 달랑 들고 와서는 소파에 기대어 텔레비전만 보더라고요. 제가 어머니 점심 차려드리고 패드까지 갈아드린 뒤에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련님, 다음 주 화요일에 어머니 재활 가시는데 제가 일이 좀 있어서요. 그날 하루만 도련님이 오전 일 빼고 어머니 병원 좀 모시고 다녀오시면 안 될까요? 제 물음에 도련님은 텔레비전에 시선을 고정한 채 멋쩍게 웃으며 발을 뺐습니다. 아유, 형수님, 저도 며칠 전에 겨우 일거리 하나 잡아서 빠지기가 좀 그래요. 그리고 늙은 노인네 모시고 병원 다니는 거 아들인 저보다 형수님이 훨씬 편하실 거예요. 어머니도 무뚝뚝한 저랑 병원 가면 어색해서 숨 막힌다고 싫어하시잖아요. 제가 나중에 형수님 맛있는 거 사드시라고 용돈 챙겨드릴 테니까 부탁 좀 할게요. 말은 번지르르 했지만 결국 자기 손에 흙 묻히기 싫다는 핑계였습니다. 어머니도 도련님 변명에 고개를 끄덕이며 단호하게 못을 박으셨죠. 그래, 애미야. 둘째는 장가도 못 가서 벌이도 시원찮은데 일하게 둬라. 너 일은 나중에 가고 화요일엔 네가 나 좀 병원에 데려가다오. 꼼꼼한 며느리가 옆에 있어야 늙은이가 병원 가도 무시를 안 당하지.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도련님은 밥만 싹 비우고 돌아갔고 남편은 방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죠. 거실에는 휠체어에 앉은 시어머니와 땀에 전 옷을 입은 저만 남았습니다. 남자들은 돈을 번다는 핑계로 가장 힘든 간병 노동에서 완벽하게 탈출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들의 불효를 품어주면서 며느리인 제 피는 말리고 있었죠. 이 집안에서 저를 걱정하고 제 건강을 묻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고맙다 미안하다 하던 빈말조차 이제는 완전히 사라져버렸거든요. 제가 밥을 차리고 휠체어를 밀고 화장실 수발을 드는 게 너무 당연해졌습니다. 도리어 제가 조금만 지친 기색을 보여도 며느리 돌이 운운하며 눈치를 줬죠. 밤이 되어 녹초가 된 몸으로 싱크대 앞에 서서 설거지할 때였습니다. 안방에서 남편과 시어머니가 웃으며 대화하는 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아들, 며느리가 요즘 힘든가 표정이 영 안 좋네. 네가 달래주게 밥이나 한 끼 사줘라. 엄마는 신경 쓰지 마. 원래 저 사람 표정이 무뚝뚝해서 그래. 어차피 며느리로서 지가 다 해야 할 일인데 억울하면 뭐 어쩔 거야. 그 무심하고 차가운 목소리에 고무장갑을 낀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내 부모님은 제가 큰돈 보탤 때마다 부부 싸움이라도 날까봐 눈물 흘리셨거든요. 아픈 몸을 이끌고도 딸에게 짐이 될까 늘 노심초사하시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댁 식구들은 제 노동과 희생을 바닥까지 긁어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 점의 미안함이나 고마움조차 느끼지 않는 기생충 같았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잔인한 착취에 제 마음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참는다고 공평해지지 않는다는 걸 이때부터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답니다.
시어머니가 겨우 잠든 늦은 밤이었습니다. 집안은 고요했지만 제 몸은 비명을 지르고 있었죠. 종일 휠체어를 밀고 화장실 수발을 드느라 녹초가 되었습니다. 식탁 의자에 주저앉아 퉁퉁 부은 종아리를 주무르고 있었어요. 그때 딸아이 방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올해 25이 된 사회초년생 딸이었습니다. 딸은 저를 보더니 말없이 정수기로가 시원한 물을 한 컵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물컵을 내려놓으며 맞은편에 앉았죠. 엄마, 진짜 많이 힘들었지. 물 좀 마셔. 할머니 코 고는 소리 들리네. 겨우 잠드셨나 봐. 안 자고 있었어? 내일 일찍 출근해야 하잖아. 엄마 끙끙 앓는 소리 들리는데 내가 어떻게 그냥 자. 할머니 모시는 거 엄마 생각보다 너무 힘들지. 엄마 요새 얼굴이 반쪽이 됐어. 살도 쏙 빠지고. 외할머니 수술하셨을 때보다 엄마가 더 지쳐 보여서 속상해. 아니야. 수술한 노인 모시는 게 다 그렇지 뭐. 그래도 시간이 약이니까 뼈 붙으시면 좀 나아지실 거야. 딸은 제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꼭 쥐며 속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너무 다 혼자 떠안으려고 참지 마. 아빠나 삼촌한테도 도와달라고 확실하게 말해. 엄마가 군말 없이 참으니까 다들 엄마 희생을 너무 당연하게 알잖아. 오늘 아침에도 아빠가 엄마한테 신경질 내는 거 방에서 다 들었어. 차로 병원 데려다 주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엄마한테 화를 내. 알았어. 우리 딸이 엄마 걱정해 주니까 피로가 다 풀리네. 엄마 챙기는 건 진짜 우리 딸밖에 없다. 얼른 들어가자. 그때 안방 문이 열리며 남편이 하품을 하며 걸어 나왔습니다. 자다 깨서 부스스한 얼굴로 냉장고 문을 열며 툭 내뱉었죠. 아, 목말라. 안 자고 여기서 분위기 잡고 뭐해? 어머니는 화장실 안 찾으시고 푹 주무시는 거야? 네. 방금 겨우 잠드셨어요. 당신도 물 마시고 얼른 들어가 자요. 내일도 아침에 일찍 회사 나가야 한다면서요. 남편은 컵에 물을 따르며 제 눈치를 슬쩍 보더니 또 속 긁는 소리를 했습니다. 여보, 당신 요새 좀 힘들어도 당분간은 당신이 어머니 곁에 있어야지. 그래도 엄마가 당신 꼼꼼하다고 제일 편해하시잖아. 나나 동생은 무뚝뚝해서 엄마가 영 불편해하시니까 당신이 수고 좀 해. 당신은 참 말은 쉽게 하네. 내 몸이 부서질 것 같은데. 나도 다음 주면 무급휴직 끝나서 출근해야 해. 계속 나 혼자 독박 쓸 순 없어. 아유, 남도 아니고 우리 엄마 모시는 일인데 참 피곤하게 군다. 내가 병원에서도 누누이 말했잖아. 나중에 다 우리가 상속받을 거라고. 나중에 당신 고생한 거 보상받을 텐데 왜 자꾸 앓는 소리야. 상속? 어머니 충주집이랑 조그만 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어머니 돌아가시면 그 재산 다 우리 차지가 될 거 아니야. 이번에 당신이 앞장서서 모시면 어머니 마음도 확실히 우리 쪽으로 오지. 동생 녀석은 버리도 변변찮아서 어머니도 사실상 나만 믿고 계시잖아. 나중에 집 팔면 몫이 꽤 될 텐데 그깟 고생 좀 한다고 억울해하지 마. 다 당신이랑 나 노후 자금으로 든든하게 쓰일 돈이니까 기분 좋게 해. 기가 막혀서 입을 떼기도 전에 딸이 먼저 차갑게 끼어들었습니다. 아빠, 엄마한테 너무 당연하게 말하지 마. 뭐, 조그만 게 어른들 말씀하시는데 어디서 버릇없이 끼어들어. 버릇없는 게 아니라 아빠가 너무하잖아. 할머니 병수발은 엄마 혼자 다 독박 쓰고 있는데 무슨 상속 타령이야? 아빠는 손 하나 까딱 안 하면서 엄마 희생을 너무 당연하게 여긴다고. 외할머니 아프실 땐 아빠가 10원짜리 하나 보탠 적 있어? 할머니 재산 엄마가 탐낸 적도 없는데 왜 자꾸 그걸로 미끼를 던져.
딸의 매서운 팩트 폭력에 남편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전곡을 찔리니 자존심이 상해서 언성을 높이며 윽박을 지르기 시작했죠. 이 녀석이 진짜 아빠가 밖에서 뼈 빠지게 돈 버느라 피곤해서 그렇지. 내가 언제 내 엄마 고생하는 거 몰라준다고 그래. 가족끼리 돕고 사는 걸 가지고 네가 뭘 안다고 함부로 말대꾸야. 너는 내일 출근이나 해. 쓸데없이 어른들 일에 참견하지 말고 당장 들어가. 남편은 쿵소리가 나게 물컵을 내려놓고는 안방으로 쌩하니 들어가 버렸습니다. 분위기가 싸늘해지자 딸이 제 어깨를 가볍게 토닥였습니다. 엄마, 아빠 말 듣지 마. 엄마가 이상한 거 아니니까 속상해하지 마. 엄마가 매일 땀 흘리면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내가 다 알고 있어. 알았지? 그래. 고마워. 우리 딸 덕분에 엄마가 꽉 막힌 숨이 좀 쉬어진다. 딸이 방으로 들어가고 다시 거실에 혼자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딸의 위로 덕분에 적어도 내가 비정상적인 건 아니라는 확인을 받은 것 같았죠.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남편이 뱉고 간 상속이라는 단어가 자꾸만 맴돌았습니다. 나중에 다 우리가 상속받을 거잖아. 다 당신이랑 나 노후 자금으로 든든하게 쓰일 돈이니까. 남편은 친정엄마 허리 수술비에는 단돈 100원도 아깝다며 펄펄 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엄마 병원비에는 제 적금을 깨라고 아주 당당하게 요구했죠. 그러면서 틈만 나면 저 충주집과 밭을 엄청난 유산인 양입에 올렸습니다. 그 말을 가만히 곱씹다 보니 등골이 서늘해지며 묘한 위화감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몇 년 전 지인과 생활용품 유통동업을 한다며 크게 나댔던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그때 사업 자금이 부족해서 시댁에 크게 손을 벌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큰 돈을 융통해 주셨다며 기세등등했던 남편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죠. 결국 그 사업은 쫄딱 망했고 저 혼자 10년 넘게 맞벌이로 생활비를 메꿔야 했습니다. 잠깐만. 시골에 혼자 계신 어머니가 무슨 현금이 있어서 그 큰 돈을 주셨지? 설마 그때 충주집이랑 밭을 이미 담보로 몽땅 잡힌 건 아니겠지? 불길한 의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독버섯처럼 피어올랐습니다. 생각해보니 도련님의 얄미운 태도도 몹시 수상쩍게 느껴졌습니다. 아무리 철이 없어도 그렇지 친엄마 간병을 저렇게까지 나 몰라라 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형이 재산을 다 빼먹어서 자기 몫이 없다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요? 게다가 시골 구석에 있는 낡은 집과 조그만 밭이 지금 가치가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남편이 그토록 당당하게 유산 미끼를 자꾸만 던지는 이유가 뭘까요? 정말 그 재산이 온전하게 남아있어서 저를 간병인으로 붙잡아 두려는 걸까요? 아니면 텅 빈 껍데기뿐인 걸 알면서도 제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해 속이는 걸까요? 남편의 평소 그 얄팍하고 이기적인 계산을 떠올려 보면 후자의 가능성이 농후했습니다. 장모 수술비엔 돈 아깝다고 노발대발하던 사람이 자기 일엔 너무 계산적이잖아요. 확인해 봐야겠다. 정말 그 유산이 든든한 보상인지 빈 껍데기인지 지금 나를 올가매고 있는 이 숨막히는 족쇄의 진짜 무게를 내 눈으로 알아야겠어. 저는 식탁에서 벌떡 일어나 조용히 서재 방으로 향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덮어두고 넘어갔던 그 추악한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생겼거든요.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서 충주집 등기부등본부터 떼어볼 작정이었습니다. 만약 남편이 빚더미 집을 유산인 척 내세워 저를 속인 거라면 절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내 엄마 아픈 건 철저히 모른 척하면서 내 피 같은 노동력은 거짓말로 훔쳐간 거니까요. 새벽의 서늘한 공기를 마시며 저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더 이상 착하고 바보 같은 무료 간병인 며느리로만 살지는 않겠다고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과 딸이 출근하고 집안엔 정막이 감돌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침 약 기운에 취해 거실 매트리스에서 곤히 주무셨죠. 저는 설거지도 미뤄둔 채 조용히 노트북을 켜고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했습니다. 심장 박동이 평소보다 조금 빠르게 뛰는 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당당하게 유산이라며 내세우던 충주집과 밭의 주소를 입력했죠. 수수료를 결제하고 등기부등본 열람 버튼을 누르는 순간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화면에 뜬 서류의 을구를 천천히 스크롤 해내려가며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근저당권 설정이라는 붉은 글씨가 한두 개가 아니었거든요. 맙소사, 이게 다 뭐야? 기가 막혀서 혼잣말이 절로 새어나왔습니다. 충주 시골집과 그 옆에 붙은 밭의 등기부등본은 그야말로 걸레짝이었습니다. 제1금융권 은행부터 시작해서 농협의 제2금융권 캐피탈까지 얽혀 있었죠. 집과 밭에 설정된 채권 최고액을 합치니 입이 떡 벌어질 금액이었습니다. 근저당권이 집중적으로 설정된 시기를 꼼꼼히 짚어보았습니다. 정확히 남편이 지인과 유통동업을 한답시고 나댔던 그 시기였죠. 당시 자금이 부족하다며 어머니가 큰돈을 융통해 주셨다고 남편이 큰 소리쳤습니다. 현금이 아니라 이 시골집과 밭을 탈탈 털어 담보대출을 최대로 끌어 쓴 거였어요. 결국 어머니 재산이 아니라 다 은행 빚이라는 소리잖아. 망치로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지금 충주집과 밭을 팔아봤자 은행 빚을 갚고 나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오히려 원금과 이자가 불어나서 집을 팔아도 빚을 다 못 갚을 상황이었죠. 남편이 쥐어주겠다던 그 유산의 실체는 완벽한 속빈 강정이었습니다. 재산은커녕 상속받기 전에 갚아야 할 빚더미가 먼저인 처참한 상태였죠. 남편은 분명히 이 사실을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었을 겁니다. 본인이 사업하겠다고 어머니 집을 담보로 끌어다 쓴 돈이니까 모를 리가 없죠. 그런데도 뻔뻔하게 응급실 복도에서 제 적금을 내놓으라 했습니다. 나중에 집이랑 밭 다 우리가 상속받을 거잖아. 하면서 아주 당당하게요. 깡통으로 만든 집을 든든한 유산인 양속여서 제 쌈짓돈을 털어가려 했던 겁니다. 개자식? 진짜 사람도 아니네. 배신감과 분노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내 엄마 수술비 350만 원에는 생돈 나간다고 노발대발하던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어머니 병원비는 거짓말까지 섞어가며 내 돈으로 메꾸려 한 거잖아요. 제 직장을 쉬게 만들면서까지 야간 화장실 수발과 통원 재활을 다 떠넘겼죠. 그 고된 간병의 보상이 빚더미 충주집이라니 기가 막혀서 눈물도 안 나왔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와 함께 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애미야, 낫겠다. 와서 휠체어 좀 대다오. 노트북 화면을 노려보던 저는 서류를 인쇄해 서랍에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그리고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으로 거실로 나가 어머니를 부축해드렸죠. 어머니, 주무시는 동안 다리는 좀 안 저리셨어요? 아유, 약 먹고 한숨 잤더니 좀 낫다. 네가 옆에 있으니 든든하네. 시어머니는 수술한 다리를 주무르며 제 손을 툭툭 치셨습니다. 애미야, 너 종일 내 수발 드느라 고생이 참 많다. 그래도 섭섭하게 생각 마라. 늙은 시어미가 기댈 때가 너희뿐 아니냐. 내가 가진 거라곤 저 시골 구석에 있는 낡은 집이랑 조그만 밭대기 하나뿐이지만 나 눈 감을 땐 그거 다 큰애 앞으로 돌려주고 갈 거다. 둘째 놈은 아플 때 얼굴도 안 비치는데 국물도 없지.
어차피 다 너희들 몫이야. 시골집이지만 그래도 나중에 둘이 노후 보탬은 될 거다. 그러니까 너무 억울해하지 말고 나 잘 거를 때까지만 병원 잘 데리고 다녀다오. 어머니는 낡은 시골집이 대단한 재산이라 믿고 계셨습니다. 그걸로 지친 며느리를 달래고 제 노동력을 정당화하려는 모습이 씁쓸하고 우스웠죠. 아마 시어머니도 큰아들이 대출을 썼다는 건 알지만 이 정도 깡통인 줄은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이 모든 게 큰아들이 꾸민 치졸한 사기극이라는 걸 알면 얼마나 기가 막혀 하실까요? 효자 행세를 하지만 실상은 노모의 집을 말아먹고 아내의 돈까지 훔치려 한 불효자라는 거요. 저는 어머니의 말에 대꾸조차 하지 않고 조용히 휠체어만 밀었습니다. 머릿속은 차갑게 식어버렸고 어떻게 이 판을 뒤집을지 계산이 섰거든요. 감정적으로 들이받고 부부싸움을 해봤자 남편은 뻔뻔하게 발뺌할 게 뻔했습니다. 어머니 핑계를 대며 오히려 저를 돈만 밝히는 독한 며느리로 몰아세우겠죠. 아니, 이대로 조용히 넘어가 줄 생각 없어. 너희 엄마 앞에서 내 실체를 똑똑히 까발려 줄게. 그동안 내 시간과 돈을 착취해간 대가를 확실하게 치르게 해주지. 저는 휴대폰을 꺼내 충주에 있는 도련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도련님, 이번 주말 저녁에 어머니 뵙고 상의할 일이 있으니 꼭 올라오세요. 어머니 간병 문제 최종적으로 상의해야 하니까 무조건 시간 빼세요. 도련님은 핑계를 대며 피하려고 하겠지만 이번엔 단단히 못을 박았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한 남편에게도 넌지시 주말에 도련님을 불렀다고 통보했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 도련님 오라고 했어. 앞으로 어머니 어떻게 모실지 제대로 정해야 할 것 같아서 불렀어. 내 휴직도 다음 주면 끝나고 언제까지 나 혼자 독박 쓸 수는 없잖아. 남편은 텔레비전을 보다 말고 미간을 팍 찌푸렸습니다. 아니,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웬 가족회의야. 사람 피곤하게. 동생 녀석 올라와 봤자 도움도 안 되는데 밥만 축내고 가겠지. 당신 휴직 끝난다고? 그냥 당신이 무급으로 좀 더 쉬면서 모시면 되잖아. 어머니 섭섭하시게 진짜 며느리가 돼서 정남이 떨어지게 굴래? 저 뻔뻔한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으니 속에서 천불이 끓어올랐습니다. 내 엄마 수술비에 펄펄 뛸 땐 정남이 떨어지는 짓이 아니었나요? 하지만 저는 꾹 참고 차가운 미소만 지어 보였습니다. 그래, 그럼 주말 저녁에 다 같이 모여서 정남이 떨어지는 소리 제대로 해보자고. 결전의 날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던진 그 알량한 유산 미끼와 빚더미의 실체를 온 식구 앞에서 터뜨릴 시간이었죠. 참기만 한다고 공평해지는 가족은 없다는 걸 제 손으로 직접 증명해 보일 참이었습니다. 주말 저녁 거실 식탁에 온 가족이 둘러앉았습니다. 제가 하루 종일 불 앞에서 지키고 끓인 사골국이 식탁 위에 올랐죠. 도련님은 이번에도 빈손으로 와서 염치 없이 식탁 한 구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휠체어에 앉은 채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국물을 뒤적이셨습니다. 남편은 허겁지겁 밥을 먹다 말고 짜증스럽게 숟가락을 탁 내려놓더라고요. 여보, 밥 먹는데 체하게 무슨 회의를 하자는 거야. 주말에 동생까지 부르고 사람 피곤하게 진짜 왜 이래. 당신도 알다시피 나 다음 주면 한 달 무급 휴직 끝나. 당장 월요일부터 출근이야. 어머니 혼자 낮에 화장실도 못 가시는데 앞으로 누가 어떻게 모실지 정해야지. 내가 언제까지 내 직장 내팽개치고 종일 휠체어만 밀 수는 없잖아. 제 말에 식탁 위 세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어색하게 얽혔습니다. 누구 하나 자기가 총대를 매겠다는 사람은 없고 침묵만 흘렀죠. 그러다 남편이 헛기침을 하더니 아주 뻔뻔한 해결책을 내놓더군요. 아니,
네가 회사에 말해서 휴직을 한두 달 더 연장하면 되잖아. 지금 네가 낮에 모시고 밤에 화장실 챙기는 거 아주 잘 돌아가고 있는데 통원 재활도 네가 꼼꼼하게 모시고 다니니까 엄마도 편해하시고 좋잖아. 집안에 환자가 있는데 며느리인 네가 좀 더 희생하는 게 맞는 거지. 시어머니도 혀를 끌끌 차며 남편의 말에 맞장구를 치고 나섰습니다. 그래, 애미야. 가족이 버젓이 있는데 남을 왜 돈 주고 쓰니? 네가 조금만 더 고생하면 될 일을 가지고 사내놈들 피곤하게 왜 불러들여? 나도 내 아들들 투박한 손보다는 네가 부축해주는 게 훨씬 마음이 편하다. 눈치만 보던 도련님마저 얄밉게 숟가락을 얹으며 저를 추켜 세웠습니다. 맞아요. 형수님. 우리 엄마는 꼼꼼한 형수님이 제일 잘 모시잖아요. 저나 형은 밖에서 일하느라 피곤하고 수발드는 것도 서툴러서 안 돼요. 형수님이 조금만 더 고생해 주시면 제가 나중에 진짜 크게 한턱 쏠게요. 남자들은 밖에서 돈을 벌고 며느리는 무급으로 헌신하라는 완벽한 합창이었습니다. 제 노동력과 희생을 너무도 값싸고 당연하게 여기는 그 이기심이 역겨웠죠. 저는 대꾸도 하지 않고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방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미리 인쇄해둔 충주집과 밭의 등기부등본을 들고 나왔습니다. 제가 서류 뭉치를 식탁 한가운데 던지듯 툭 내려놓았습니다. 탁 하는 소리에 세 사람의 시선이 일제히 종이 위로 쏠렸습니다. 여보, 이게 뭐야? 밥 먹다 말고 웬 서류를 꺼내? 남편이 미간을 찌푸리며 묻자 저는 서늘하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친정엄마 협착 수술 때는 350만 원도 돈 아깝다며 그렇게 화내시더니 왜 시어머니 수술할 때는 당당하게 제 적금부터 깨라고 찾으셨어요? 제 입에서 나온 싸늘한 폭로에 거실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당돌한 반항에 놀라 입을 떡 벌리셨죠. 남편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지지 않으려고 애써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니, 넌 갑자기 다 지나간 장모님 수술 얘기를 여기서 왜 꺼내? 그리고 내가 우리 엄마 수술비 그냥 공짜로 내달라고 뗐었어? 나중에 충주집이랑 밭 상속받으면 다 보상받을 거라고 누누이 말했잖아. 가족끼리 그깟 병원비 좀 먼저 융통한 걸 가지고 유세는 진짜 기다렸다는 듯이 제가 등기부등본의 붉은 글씨들을 펜으로 짚었습니다. 상속이요? 나중에 다 우리가 상속받을 거라고 귀에 못이 박히게 하셨죠. 그래서 제가 직접 확인해 보니 상속받기 전에 갚아야 할 빚이 먼저더라고요. 당신 몇 년 전에 지인이랑 유통동업한다고 나댔을 때 기억 안 나요? 그때 어머니 집이랑 밭 담보로 대출 아주 꽉꽉 채웠었잖아요. 이 서류 좀 보세요. 1금융권도 모자라서 캐피탈까지 빚이 억 단위로 묶여 있네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눈을 동그랗게 뜨고 큰아들을 봤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대출을 좀 쓴 건 알아도 깡통집이 된 줄은 꿈에도 모르셨거든요. 남편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하더니 입술을 파르르 떨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는 치사하게 남편 뒷조사나 하고 다니냐? 그걸 네가 왜 떼봐? 그건 내가 알아서 갚으면 될 일이지 네가 참견할 게 아니야. 어머니 앞에서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당장 그 서류 치워. 그때 남편 어깨 너머로 서류를 훑어보던 도련님이 갑자기 종이를 낚아챘습니다. 담보대출 금액을 확인한 도련님의 눈빛이 무섭게 변하더니 식탁을 쾅 내리쳤죠. 형, 이게 다 뭐야? 진짜 엄마 집을 통째로 다 말아먹은 거야? 대출이 무슨 이렇게 많이 잡혀 있어. 이 시골집 팔아도 빚도 다 못 갚겠네.
형 내 몫까지 다 말아먹어 놓고 이제 와서 형수 돈까지 끌어오려 한 거야? 나한테는 엄마 재산 손도 안 댔다면서 완전히 빈 깡통을 만들어 놨잖아. 야, 넌 시끄러우니까 조용히 안 해? 내가 사업하다 좀 쓴 걸 가지고 왜 이래? 나중에 시골에 땅값 오르면 내가 이자까지 쳐서 다 갚을 거라고. 형제는 식탁을 사이에 두고 서로 삿대질을 하며 고성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충격에 빠져 가슴을 부여잡고 휠체어에서 숨을 헐떡이셨죠. 아이고, 내 집, 이놈아, 내 유일한 재산을 내 놈이 다 날렸단 말이냐. 내가 평생 일군 바친데 그게 다 은행으로 넘어가게 생겼다고. 아수라장이 된 거실에서 저는 그 진흙탕 싸움을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며느리에게 짐을 떠넘기려던 얄팍한 거짓말이 낱낱이 부서지는 순간이었죠. 저는 식탁 의자에서 일어나 형제의 고함 사이를 가르며 마지막으로 딱 잘라 말했습니다. 그깟 유산 너 가져. 그 알량한 깡통집 이제 너 혼자 다 가지라고. 어머님 집이든 밭이든 이제 너희끼리 지지고 볶든 알아서 해. 난 빠질게. 빚더미 집을 유산인 척 속여서 내 피 같은 노동력을 착취해. 진짜 소름 돋는다. 남편이 동생 멱살을 잡다 말고 멍한 얼굴로 저를 돌아보며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여보, 당신 진짜 왜 이래? 당장 내일 엄마 병원이랑 밥은 어쩌고. 내가 분명히 말했지? 이젠 난 우리 엄마 모실게. 너희 엄만 너희가 모셔. 화장실을 모시든 휴직을 하든 너희 아들들이 알아서 해. 그동안 내 엄마 일엔 계산부터 하더니 내 엄마 일엔 내 적금부터 찾았지? 더 이상 나 호구 취급하지 마. 내 무료 간병인 노릇은 오늘부로 끝이야. 저는 그 말을 끝으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안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거실에서는 시어머니의 통곡 소리와 형제가 돈 문제로 쌍욕을 하는 소리가 엉켜 들려왔습니다. 집안이 완전히 발칵 뒤집혔고 밖은 생지옥이 따로 없었지만 제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오랜 시간 저를 짓눌러왔던 억울함과 숨막히던 체증이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죠. 거짓말로 덧칠된 시댁의 족쇄를 제 손으로 시원하게 박살낸 통쾌한 저녁이었습니다. 전날 밤 거실을 발칵 뒤집어 놓고 저는 당장 집을 뛰쳐나가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푹 자고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조용히 제 짐을 챙겼죠. 화장대 깊은 곳에서 제 명의의 통장과 도장부터 미련 없이 꺼내 가방에 넣었습니다. 사계절 옷가지와 꼭 필요한 제 물건들을 커다란 캐리어 2개에 꾹꾹 눌러 담았죠. 제가 방에서 짐을 싸는 소리에 출근 준비를 하던 딸이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딸은 바닥에 펼쳐진 제 캐리어를 보더니 아무 말 없이 제 겉옷을 꺼내 건네주더라고요. 엄마, 짐 싸는 거 무거운데 내가 좀 도와줄까? 아니야. 엄마가 알아서 챙길 테니까 넌 늦지 않게 얼른 밥 먹고 출근해. 엄마, 집에 남은 아빠랑 할머니 걱정은 진짜 일도 하지 마. 엄마 인생이 제일 중요하니까 이제 엄마 자신만 생각하면서 살아. 알았지? 딸은 저를 한번 꼭 안아주고는 묵묵히 출근길에 나섰습니다. 그 따뜻하고 든든한 응원에 마음 한구석이 뭉클해지면서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졌죠. 안방 문을 열고 거실로 나가니 집안은 간밤의 폭풍이 휩쓸고 간 것처럼 난장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휠체어에 기대어 앉아 넋이 나간 사람처럼 허공만 바라보고 계셨죠. 도련님은 형이랑 멱살잡이를 하고 싸우다가 새벽에 진작 도망가고 없었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구부정하게 누워 있다가 제 캐리어를 보고 눈을 부릅뜨고 일어났습니다. 당신 지금 아침 대바람부터 뭐 하는 짓이야? 진짜 집이라도 나갈 작정이야?
어젯밤에 온 식구 앞에서 똑똑히 말했잖아. 내 무료 간병인 노릇은 이제 끝났다고. 이제 당신 엄마니까 당신이 무급휴직을 하든 퇴사를 하든 당신이 알아서 모셔. 저는 현관문을 활짝 열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친정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야, 네가 이러고도 무사할 줄 알아? 당장 짐 안 내려놔. 등 뒤로 남편의 악에 바친 고함이 들렸지만 제 귀에는 그저 개 짖는 소리 같았습니다. 친정으로 돌아간 첫날 부모님은 제 캐리어를 보고 깜짝 놀라 뛰어나오셨습니다. 자초지종을 덤덤하게 들으신 아버지는 말없이 제 등을 토닥여 주셨죠. 엄마는 제 야윈 얼굴을 쓰다듬으며 그저 하염없이 눈물만 훔치셨습니다. 아이고, 내 딸이 그동안 시댁에서 혼자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까. 엄마, 울지 마. 나 이제 바보처럼 참고 안 살려고 내 발로 당당하게 나온 거니까. 저는 그날부터 친정집에서 회사로 출퇴근하며 제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간의 지옥 같던 휴직을 끝내고 다니던 직장에 무사히 복귀했거든요. 매일 아침 홀가분하게 출근해서 마시는 커피 한 잔이 그렇게 달콤할 수가 없었습니다. 잊고 있던 제 일의 성취감을 다시 느끼니 하루가 다르게 얼굴에 생기가 돌고 몸도 가벼워졌죠. 반면 남편의 현실은 그야말로 출구 없는 생지옥으로 변해가고 있었을 겁니다. 처음 며칠 동안 남편은 기세등등하게 화를 내며 제게 전화로 윽박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남편의 목소리는 다급하고 비굴하게 바뀌기 시작했죠. 집안 꼴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안 봐도 비디오처럼 뻔하게 눈에 그려졌습니다. 도련님은 빚더미 실체를 알자마자 형과 연을 끊다시피 하며 완전히 발을 빼버렸거든요. 시어머니도 굳게 믿고 있던 재산이 다 날아갔다는 충격에 식은마저 전폐하셨을 겁니다. 당장 새벽마다 어머니가 화장실 가자고 부르시면 남편 혼자 일어나서 부축해야 하잖아요. 아침마다 노모밥 챙기랴, 씻겨드리랴, 본인 출근 준비는 완전 엉망진창이 되었겠죠. 고관절 수술한 노인 간병이 얼마나 엄청난 인내와 희생을 요구하는 일인지 그제야 자기 손과 몸으로 직접 부딪혀 겪으면서 뼈저리게 깨달았을 겁니다. 제가 집을 나온 지 열흘쯤 지났을 때 늦은 저녁이었습니다. 친정집 거실에서 퇴근 후 텔레비전을 보며 쉬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남편이 땀에 전 구겨진 셔츠 차림으로 초췌하게 서 있더라고요. 몰라보게 수척해진 얼굴과 퀭한 눈동자가 그간의 지독한 고생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사위꼴도 보기 싫으시다며 안방으로 쾅 소리 나게 들어가 버리셨죠. 남편은 쭈뼛거리며 거실로 들어오더니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여보, 내가 다 잘못했다. 제발 이번 한 번만 눈 감아주고 나 좀 용서해줘. 당신 없으니까 집안이 하나도 안 돌아가. 나 진짜 간병하다 미치기 일보 직전이야. 밤에 잠도 못 자고 회사에선 맨날 꾸벅꾸벅 졸다가 부장한테 욕만 먹어. 어머니도 매일 당신만 찾으시고 고집 부리면서 밥도 안 드셔. 내가 진짜 미안해. 그 비참한 꼴을 내려다보는데 제 마음엔 일말의 동정심도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닥에 납작 엎드려 우는 이기적인 남자의 모습이 한없이 가증스러워 보였죠. 저는 소파에 편하게 기대앉아 담담하고 아주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이제 와서 뒤늦게 무릎 꿇고 빈다고 쉽게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거 알잖아. 그동안 당신은 내 엄마 아픈 일엔 350만 원도 아깝다며 철저하게 계산부터 했어. 그러면서 당신 엄마 쓰러지니까 내 피 같은 적금부터 깨라고 당당하게 찾았지. 빚더미 깡통집을 유산이라고 속이면서 내 노동력을 착취한 건
진짜 구역질이나. 여보, 진짜 미안해. 내가 돌았었나 봐. 앞으로 내가 당신한테 정말 잘할게. 필요 없어. 이제 당신 엄마 병수발은 아들인 당신이 당신 돈으로 온전히 책임지세요. 나는 복직해서 내 인생 온전히 살 테니까 다신 이 친정집 문턱에 찾아오지 마. 남편은 거실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제 바지를 붙잡고 울고불고 매달렸습니다. 여보, 나 진짜 회사 잘리게 생겼어. 매일이 생지옥이야. 제발 나 좀 살려줘.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할 일이지. 당신이 나보고 며느리 도리 다 하라며. 그 알량한 효자 노릇 이제 당신 돈과 당신 시간 갈아 넣어서 마음껏 하세요. 저는 매몰차게 남편을 현관 밖으로 밀어내고 도어락을 굳게 잠가버렸습니다. 문 밖에서 한참을 서성이던 남편의 무거운 발걸음 소리가 멀어지자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남편과 얽혀있던 모든 생활비 계좌부터 확실하게 분리했습니다. 시댁 돌봄을 제 몫처럼 떠안지 않겠다고 법적으로도 분명히 선을 그을 준비를 하고 있죠. 본가에 남은 딸은 제 선택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며 든든한 바람막이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자기도 조만간 짐을 빼서 독립할 테니 아빠나 할머니 눈치 보지 말라고 응원해주죠. 친정엄마는 무사히 회복하셔서 이제는 굳이 재활을 다니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병원에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아버지가 조금만 도와주셔도 일상생활에 무리가 없으시죠. 저는 퇴근하면 부모님과 오순도순 저녁을 먹고 주말엔 딸과 만나 쇼핑도 하며 지냅니다. 그동안 시댁에 얽매여 있고 살았던 제 삶의 평온함이 비로소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가끔 딸이 전해주는 소식에 의하면 시댁 상황은 완전히 파탄 났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결국 휴직을 하지 못하고 빚을 더 내서 비싼 방문 요양보호사를 썼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까탈스러운 성격을 못 견디고 보호사들이 줄줄이 그만둔다네요. 도련님은 형이랑 재산 문제로 원수가 되어 아예 전화번호마저 바꾸고 잠적했다고 하죠. 시어머니는 그토록 무시하던 남의 손에 맡겨져 쓸쓸하게 늙어가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 어떤 끔찍한 소식을 전해 들어도 제 마음은 파도 한 번 일지 않고 잔잔합니다. 그건 그 사람들이 평생 뿌린 이기심의 씨앗을 스스로 거두고 있는 것일 뿐이니까요. 이번 긴 터널을 빠져나오며 저는 참 많은 것을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한 사람만 무조건 참는다고 절대 공평해지지 않더라고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한 사람의 돈과 시간, 손길만 너무 당연하게 쓰기 시작할 때 그건 더 이상 따뜻한 정이나 헌신이 아니라 일방적이고 잔인한 착취라는 거요. 저는 너무 늦게 이 사실을 깨달았지만 끝내 제 삶과 행복을 잃지 않고 되찾았습니다. 혹시라도 누군가의 눈물 어린 희생으로 겨우 버티고 있는 관계가 있다면 꼭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이어야 하니까요. 참는 것만이 가족의 평화를 지키는 정답은 아니라는 걸 긴 시간 돌아서야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저와 제 진짜 가족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두고 씩씩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제 사연이 비슷한 고민을 안고 계신 분들께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구독과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면 제일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